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첼시가 프리시즌에 치룬 이 4경기 동안 어떤 점들을 준비하고 실험했는지, 나름 어떤 구상을 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4경기 동안 첼시는 8득점 10실점이라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기마다 대략 2득점 2실점이 넘는 이 수치는 좋은 기량을 보여주는 기록은 아니지만 첫 경기부터 네 번째 경기까지 가면 갈수록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점점 완성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4경기 동안 실점 부문도 첫 경기 렉섬전에서는 워낙 렉섬이 앞으로 때려 놓는 추구하다 보니 개인의 미스로 인한 실점들이었고, 두 번째 셀틱전은 수비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 경기는 어떤 수비 플랜을 가져가려는지를 점차 완성도를 높이는 경기였습니다. 결국 4경기 동안 경기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첼시의 현 프리시즌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첼시의 4경기 동안 공격 패턴은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지, 수비는 어떤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마레스카는 4경기 중 렉섬, 셀틱전에서 리스 제임스를 안으로 좁혀 미드필더처럼 위치하게 만들었습니다. 후방에서 빌드업할 땐 사이드에 위치하게 만들어 포백을 만들었다가 상대의 압박이 약해지거나 상대가 압박 타이밍을 쉴 때 또 미들서드까지 올라왔을 때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죠. 그러면서 사이드에 같이 위치하던 코렐은 안으로 들어와 후방에서 3-2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첼시가 주로 코렐과 리스 제임스가 이렇게 위치하게 만들었을 때 보여준 빌드업 방식은 다양한 패턴보다는 미들서드에서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활용한 패턴부터 하나하나 선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활용된 패턴은 일명 메잘라로 불리는 이 두 선수가 대각선으로 나오는 움직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움직임도 단순히 볼 받으러 내려오는 움직임이 아니라 상대를 끌어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렉섬전을 보면 5-3-2 형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첼시 후방 빌드업을 3명의 미드필더와 투톱이 수비에 5대5 상황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다만 수적으로 동일인 점을 떠나 이 투톱이 3명의 센터백을 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3명의 선수가 짧게만 돌리고 전환하면 이 투톱은 속된 말로 뺑뺑이만 계속 돌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이드에 위치한 미드필더들이 대각선으로 나가 센터백을 견제해야 했는데요. 이렇게 나가면서 메잘라가 상대 골대를 등지고 있을 때 앞에는 공간이 꽤 나오죠. 이럴 때 내려오면서 센터백을 끌고 내려오면 이 수비라인 구성원들의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후가 침투하면서 상대 선수와 등져주고 접근해오는 반대 메잘라 선수나 윙어한테 내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패턴도 나중에 상대가 지역 수비 상황을 보이면 중요하지만 마레스카가 생각한 공격 플랜은 이 패턴이 주가 아니었습니다. 마레스카는 지속적으로 중원에 있는 선수가 앞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원하는 감독인데요. 첼시가 상대했던 세 팀 중 렉섬은 특히 라인과 라인 간의 간격을 촘촘하게 두고 수비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앞을 바라보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라비아나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하는 선수가 내려와도 메잘라도 내려와서 관여하면 크게 봤을 때 6대5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앞선 먼저 체크하고 다시 내주면서 드리블로 상대 위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도 수적으로 최소한 불리하지 않으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인버티드 윙백 역할을 수행한 리스 제임스 같은 경우 내려가서 센터백이 대각선으로 볼 받을 수 있도록 올라가게 만드는 이런 움직임은 두드러지게 보이면서 어느 정도 지역에 따른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볼을 앞으로 보내기 위한 포지셔닝은 꽤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귀스토와 조금 대비되는 점이 있는데요. 귀스토 같은 경우 후방에서 쪽으로 우위를 점하는 상황에서 내려오기보다 오히려 더 자신을 마크하는 선수와 같이 더 올라오게 만들면서 안쪽에 있는 선수한테 받을 수 있도록 패스 루트를 만들어주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안쪽으로 볼이 들어오면 귀스토를 견제하던 선수는 등 뒤를 내주기 때문에 또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리스 제임스 같은 경우 볼 받을 때도 내려오고 어떻게 하면 볼을 앞쪽으로 보낼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우리 팀 선수의 위치를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움직임은 떨어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점차 리스 제임스보다 귀스토가 좌측으로 나와 중용받고 리스 제임스는 일명 인버티드 풀백 같은 역할을 소화했는데요. 리스 제임스는 센터백처럼 위치해도 산체스가 빌드업에 끼면 사이드로 넓게 위치할 수 있고, 사이드에 위치했을 때 어떤 패스의 경로들이 있고 어떤 움직임이 필요한지 가운데 있을 때보다 더 뚜렷하게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또 산체스가 후방에 끼다 보니 상대는 한 명을 더 올려서 수비하다 보니 큰 틀로 봤을 때는 11대 10으로 축구하는 첼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들서드까지 안전하고 쉽게 올라오면서 중원에서는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최소 미들서드 초입까지 올라오면 은쿤쿠나 듀스버리 홀은 대각선이나 횡으로 내려오면서 미드필더들이 끌려오게 만들면 수비형 미드필더들은 안쪽으로 볼 받으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특히 귀스토가 안쪽에서 받고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전진성과 공간을 읽을 줄 아니까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밀고 가면서도 파이널 서드까지 올라가면 윙어가 넓게 잡아서 1대1을 하기도 하지만 메잘라가 하프 스페이스 런 해주면 언더래핑 살려서 크로스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플레이는 마레스카 특유의 플레이이지만 앞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움직임이 너무 지나치게 많았고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수비 라인과 거리가 멀다는 점도 아실 텐데요. 렉섬전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많았지만 아메리카 전까지 봤을 땐 메잘라의 런 이후 상대 미드필더를 끌어내렸다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공간을 차지하면서 반대로 전환하거나 오히려 상대 선수들이 이 선수를 볼 테니 등 뒤로 움직이는 메잘라들의 움직임을 더 활용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점은 선수들이 공간을 이해하고 움직임에 대한 액션이 나왔을 때 어디 공간이 파생될지 점차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전에서 완성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결과가 좀 아쉬웠죠. 다만 결과만 보고 일찌감치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이 사실점은 충분히 아쉽지만 아직 카이세도의 적응, 귀스토를 올리면서 새로운 포지션의 변화 등 여러 변화들 속에서 어려움은 감안해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첼시가 맨시티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 맨시티 양측 윙어들이 안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가운데 공간을 조여올 때 첼시는 지속적으로 미드필더를 통해 넓은 사이드로 돌리고 풀어 나오려고 했는데요. 상대가 좁혀오는 것에 대한 센터백은 항상 얼만큼 좁혀져서 오는지 거리를 생각해서 앞으로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줄 수 없거나 상대 미드필더가 타이트하게 붙었다면 다시 뒤로 내주면서 뒤에서 시야가 확보된 상황을 더 활용할 필요가 있었죠. 또는 백스리의 간격이 이렇게 좁혀진 상태라면 조금 더 간격을 벌려서 상대 선수들도 압박하는 간격이 넓어지면서 공간을 더 만들게 유도하도록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초반 이런 점을 제외하면 맨시티 상대로 준비한 부분들을 잘 보여주기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가 더 높은 완성도를 가져가려면 수비편에서 말하겠지만 트랜지션 상황에 대한 대비와 우리가 실수해도 그걸 커버하겠다는 그 마인드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부터 먼저 보면 후방에 3명의 선수가 위치하고 코렐과 토신이 양쪽으로 벌려낸 상태인데요. 그러면서 리스 제임스는 안으로 들어와 있죠. 여기서 은쿤쿠는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다가 내려오면서 상대 선수를 끌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라비아를 이 미드필더가 커버해 등 뒤로 움직이다 보니 센터백이 올라온 건데 이 틈을 통해 기우는 침투를 하죠. 이런 상황도 추크메카가 먼저 내려가면서 센터백 끌어오다 보니 기우가 침투하는데 기우가 뒷공간을 허물고 가기에는 거리가 멀기에 1차적으로는 기우가 하체 밸런스를 낮추면서 버텨주고 자기 앞에 보이는 마두에키한테 내주거나 반대 메잘라가 접근해서 볼을 지켜줘야 하죠. 이 과정에서 볼을 정말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볼이 뒤에서 올라오는 이 타이밍에 리스 제임스는 올라가는 볼 보고 먼저 볼 받을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가거나 반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거리가 이미 멀어지기 때문에 고립되면서 뺏기고 트랜지션을 대비할 수밖에 없죠. 앞서 본 상황들과 차이점이 있지만 앞선으로 볼이 갔을 때 귀스토의 상황을 보면 귀스토는 볼이 들어갈 때 일단 반응을 하고 있죠. 이후 볼을 앞으로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귀스토가 볼을 소유한 채로 앞으로 더 나갈 수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수비라인과 프론트라인 간의 포지셔닝이 멀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후방 빌드업으로 돌아가서 보면 토신이 넓게 위치하니 리제가 임시로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인데요. 상대가 골키퍼까지 압박하기 때문에 후방에서 숫자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면서 은쿤쿠까지 내려오니 더 여유가 생기고 귀스토가 이쪽 방향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파생되는 공간은 이 공간이었기 때문에 리스 제임스는 앞을 바라보면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3대3 상황이 나오고 듀스버리 홀이 빠르게 스프린트 해주면 4대3도 상황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미들서드에서 풀어 나오는 장면을 보면 사이드에서 넓게 볼 잡을 때 은쿤쿠가 슬금슬금 들어가면서 이 선수를 끌어오죠. 그러다 보니 상대 선수들은 지금 다 볼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쿤쿠는 상대 등 뒤에 위치한 상황이 나와버리죠. 그러면
그러면서 쉽게 전진 패스가 나오고 이 상황도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꼭 메잘라가 런을 통해 공간을 만들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메잘라 역할인 추크웨메카가 내려와 있으면서 상대 미들필더를 끌어당겼다면 귀스토가 앞 공간을 인지한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면서 볼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면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첼시의 프리시즌 공격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수비편은 이 다음에 올라올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